레딧에 있는 변호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언제 처음 자신이 괴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나요? 오래전에 변호사의 대표로 일했을 때 소아 성폭행으로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7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가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한 것을 바탕으로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간수들은 그를 감옥 밖에 있는 치과에 데려갔고 그는 대기실에 있는 두 어린아이들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간수들은 곧장 그를 막아 나섰습니다. 3주 뒤에 그를 법정에서 만났을 때 더 이상 그를 석방시킬 순 없지만 나머지 시간들을 좀 더 안전한 정신병동에서 보낼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자 그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3명의 입양아를 몇 주 동안 입원시켜야 할 정도로 굶겨서 감옥에 간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나와 아이들이 있는 남자와 결혼해 그 아이들 또한 굶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한 짓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인터뷰를 듣는 것은 살인사건을 맡은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그냥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워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입양아들에게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의 사진을 봤을 때 아이들은 난민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선생님은 전직 변호사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왜 변호사를 그만두고 교사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맡은 3명의 의뢰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두 커플로 총 4명이었는데 그들은 술과 약에 취해 난잡한 선교를 하며 그 중에 한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체 일부분을 먹고 토막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교적 쉬운 사건이었지만 의뢰인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어야 했고 모든 끔찍한 세부 사항과 사진 그들의 이야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에 선생님은 힘들어 보였고 우리는 왜 그만두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법 사건이었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아내의 턱을 부셨는데 그가 말하길 그들이 러시아에 있었다면 아내를 죽이고 감옥에 간 뒤 돈을 내고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변호사였습니다. 이 글은 엄마가 왜 국선 변호를 그만두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자신이 어떤 사건을 맡을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엄마는 어린 커플에게 배정되었는데 그들은 신문 광고에서 고양이 새끼를 얻어와 그들의 개에게 씹는 장난감으로 주었고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엄마는 그들을 만나고 난 뒤에 샤워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 사건이 종료된 후에 국선 변호사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제가 가정법과 형사사건 변호를 연습할 때 형사피고 의뢰인을 이혼이나 양육권 의뢰인보다 100배 더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최악의 괴물들은 양육권 때문에 미성년자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 분야에서 벗어났고 영원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천적인 뇌외상 때문에 가벼운 인지장애를 가진 17살 소년의 사건을 맡았는데 그는 훌륭한 위탁가정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였고 좋은 운동선수였으며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창고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나무 토막으로 여자친구의 두개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잡한 농기구를 조합하여 그녀의 몸을 잘게 썰어 옥수수에 묻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사피고 측 변호사인 저는 의뢰인들에게 혐오감을 느꼈던 몇 가지 사례를 들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대부분 오래된 사건을 맡았을 때였고 지금은 화이트 칼라와 연방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둔 의뢰인이 있었는데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정부가 증거를 잃어버렸던가
어떤 이유에선지 시작 전에 뭔가를 망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껴안았을 때 심하게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법정으로 향했고 저는 그의 열쇠를 들고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12살 소년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은 4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그 소년이 자기에게 왔다고 주장해 저는 정말 빨리 그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자기에게 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절도 혐의를 한 여자를 맡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떠나기 전 복사하려고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그 여자가 떠난 뒤 저는 선글라스와 자동차 열쇠를 도둑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바로 따라가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고 지금 주머니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저의 의뢰인은 살인죄로 25년간 감옥에 있다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새 집주인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는 결국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뉘우치지 않고 그가 어떻게 집주인을 세게 때렸는지에 대해 얘기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은 감옥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재판에 넘겨져서 최고형인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신장이 아니면 이 글을 보지 마세요. 저의 남편은 변호사이고 저는 그의 증거와 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을 독권했습니다. 비디오와 같이 있는 파일을 가지러 왔을 때 호기심을 발동했고 남편은 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파일에는 한 여자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남자친구의 트레일러 밖에 있었고 남자친구에게 화가 나 금속 방망이로 그의 머리를 때리고 집에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남자친구를 찾거나 그리워하지 않았고 그는 결근으로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남자친구의 이웃이 마침내 들렀고 모기신 비명을 지르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비디오는 7일 날 경찰 중 한 명이 카메라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고 거기에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엔 그와 그의 파트너가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온 바닥에 개똥 같은 것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로트와일러 2마리가 집안에 있었고 6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있다가 그의 조각들을 카메라를 보니 경찰이 시체를 옆으로 굴려서 넘어뜨린 순간 그의 눈은 깜빡거리고 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거의 다 사라진 상태에서. 여자친구는 떠나기 전에 개들을 내보내는 것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뒤로 사건 정리하는 것을 돕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의 증거를 보기 위해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거기에는 그가 거래한 수백 장의 아동 포르노의 이미지와 그가 직접 찍은 아기의 성기 사진, 그리고 이웃딸들이 아기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어 보였고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그의 경력 중 2년 정도 연방보안관으로 법정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수화성애자들을 기소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은 수천 개의 이미지를 기록으로 입력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모든 증거들을 봐야 했습니다. 그는 더 잘 알고 있었고 모니터를 보지도 않았지만 너무 많은 끔찍한 것들을 보고 나서 울기 시작하거나 분노에 휩싸여 몸이 떨리고 심지어 구토하기 시작하는 배심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배심원들의 마음을 진전시키기 위해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세상에는 끔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그의 애완동물 염소와 수간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속의 그의 속옷에는 염소털이 가득했고 그의 침대에는 염소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고소가 기각되었고 그는 저에게 다시 그의 염소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절 가르쳤던 선생님은 전직 변호사였고 그가 아동학대로 기소된 여성을 변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배치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이 팔던 채의 담배 자국을 보았을 때 그녀가 분명히 유죄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녀가 유죄로 판결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기뻐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기 전에 변호사로 일했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그에게는 10대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있었는데 그를 지목할 만한 DNA 증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에게 결백하다고 완강히 주장했고 교수님은 법정 재판에서 논쟁을 벌여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난 후 의뢰인과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한 모금 마시며 그녀가 좋아한 것 같아 라고 말했고 교수님은 치를 떨며 역겨웠던 기억을 회상했습니다. 비록 익명이지만 의뢰인과의 윤리적 의무와 제가 서명한 계약서 때문에 자세하게는 이야기 못하는 점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로스쿨 1학년을 끝마치고 여름에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회사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맡은 의뢰인은 살인 공문 혐의로 기소된 몇 명의 피고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3명의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렀고 다른 몇 명은 살인 계획을 세우거나 희생자들을 납치하거나 함께 와서 보거나 촬영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살인사건에 대한 여러 비디오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잔인하게 살해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조각조각이 나 있었고 그들의 두개골을 짓밟았습니다. 이 영상은 가까이서 구경꾼들이 찍은 HD 영상이었고 누군가의 뇌가 머리에서 삐죽삐죽 나와 있고 손과 발이 잘려나가면서 또 다른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보기 위해 오디오를 들어야 했는데 비명소리보다 웃음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것은 몇 년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맙게도 그 회사에서의 인턴십은 몇 주 후 여름말에 끝났고 그 뒤로 그 사건에 대해 찾아보지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은 사형을 구형하지 않기를 바라며 탄원했고 유일하게 바뀐 것은 우리의 의뢰인이 사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종신형을 받을 것인가였습니다. 형사 방어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어떤 판단을 하든 의뢰자를 도와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일을 했지만 그 자식들이 정계의자에서 튀겨지길 바라며 누군가 그들의 비명소리에 비웃길 모든 신께 기도합니다. 그 인턴십 후에 저는 형법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지금은 민법으로 사람들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변호사인 엄마가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도끼로 온 가족을 죽이고 그들의 몸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남자를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살, 4살, 7살짜리 아이와 아내가 있었는데 엄마는 그가 평범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괴상했고 아무 이유 없이 오랫동안 엄마를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 일은 오늘날까지도 엄마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엄마는 기뻐했고 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요.